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의 한일 관계입니다. 이 조선시대 한일 관계는 기본적으로 약탈과 전쟁의 시대예요. 조선시대 500년은. 왜구에 의한 약탈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왜구가 시대적 상황을 보면 원명의 교책이고 고려와 조선이 교체하고 일본에서는 천황이 2명이었던 남북조 시대다. 이런 혼란기에 일본 서부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해적 집단이 한반도를 약탈하는 거죠. 고려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가 고성, 중림, 거제를 노략질하니까 하포천호, 최선, 도령, 양관 등이 왜구배를 전파하고 차함핵 300여 명의 목을 쳤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왜구의 침략이 시차 이때부터 시작한다. 이때가 언제냐? 1350년이다. 왜구가 얼마나 잔인했냐? 서너 살짜리 여자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쌀을 넣고 고사를 지는 뒤 그 쌀로 밥을 해 먹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료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잔인한 왜구들입니다. 이 왜구가 지도상에 표시하면요, 전국을 다 완전히 한반도를 완전히 노략질의 대상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을 100년간, 그 다음에 이 지역을 다시 100년간 해서 동아시아의 해적, 약탈자, 왜구가 200년간 동아시아 해역을 휩쓰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한일 관계의 가장 큰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부산에서 대마도에서 배가 들어오는데 배 안에서 그죠? 불상 두 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불상들이 대마도의 신사하고 절에 있는 거를 한국의 도굴단들이 가가지고 천장을 뚫고 문짝을 뚫고 그걸 훔쳐오다가 훔쳐오다가 부산에서 걸린 겁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쪽에서는 그거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고 법원에 냈는데 1심 판결이 어떻게 됐냐면 이 불상이 틀림없이 고려 불상인데 어떻게 일본에 갔는지 그 경로를 밝혀라. 그러면 돌려준다. 1심 판결이 이렇게 났어요. 그 판사가 뭘 기준으로 해서 그런 판결을 냈냐. 근데 이 부처님의 뱃속에서 이런 문서가 나온 겁니다. 청동불이나 철불인데 청동불이나 철불은 제작 과정에서 뱃속을 비워놓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열을 받으면 팽창하면 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대신에 이런 문서를 집어넣는 거지. 이게 복장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경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거기에 이 불상을 만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걸 보고서 1심에서 그렇게 판결을 냈어요. 그걸 무슨 수로 그걸 증명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2심에서는 다시 판결이 달라졌습니다. 2심에서는 돌려줘라. 그게 국제법이다. 그런데 부처님 두 구 가운데서 하나는 돌려줬고 하나는 아직도 대전의 문화재청 수장고에 그대로 있어요. 그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계속 돌려달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때 이제 등장하는 것이 외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외교가 기본적으로 외교는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책이 뭐냐면 4대 교린 정책입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4대 교린 정책의 전제는 뭐냐면 중국이 중심이죠.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국제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중국의 책봉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4대 교린 정책을 하면서 조선에서는 통진사가 일본으로 가고 반대로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본에서는 국왕사, 장군의 사절이 오고 이런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교린이라는 게 뭐냐? 근데 한일 관계를 할 때 그 당시에 교린을 기본적으로 정책의 개념이 들어가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교린이라는 건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또 교린이라는 것은 도리를 기본으로 해야 되고 의리를 기본으로 해야 되고
예의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 아주 이상적이죠. 어쨌거나 이런 걸 내세우면서 조선에서 사절이 파견되는데 그게 통신사입니다. 이제 반대로 거기서 일본에서는 일본의 장군의 사절, 국왕사가 오된 거죠. 그래서 중국을 하나의 축으로 해서 조선과 일본의 교린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외교 문제를 해결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간단하죠. 왜냐? 중국만 축으로 삼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훨씬 어렵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세종대왕님이 살아오셔도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 않을까, 국제관계를. 왜? 축이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까지. 더군다나 우리는 또 남북 관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약탈을 삼포로 개항해서 공전의 시대로 들어간다. 이게 조선 전기였다. 그래서 이제 삼포에 와가지고 일본인들이 거주하면서 서울에 상경을 해서 한양에서 국왕을 아련하고 이런 관계에 한일 관계를 유지했다. 이게 공전입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권력이 바뀝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나라의 관계가 전쟁의 관계로 돌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1592년부터 98년까지 전쟁이 쭉 일어나는데 시작을 보면 1592년 4월 13일 날 15만 7천 명이 부산을 침략했는데 20일 만에 서울이 함락돼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건 바로 조선 전기에 일본 국왕사들이 아까 새 경로로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그 상경로가 그대로 일본군의 침략로가 된다. 그 20일 만에 서울을 함락하고 그 다음에 다시 40일 만에 평양이 점령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아들아, 일본군이 드디어 평양을 점령했다. 곧 대동강을 건너서 압록강을 건너서 북경을 간다. 그럼 너는 북경에 와서 간백이 되라. 일본군은 계속 진격을 해서 인도를 점령하고 천황을 인도에 살게 하겠다. 이런 편지를 15살짜리 아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편지와는 다르게 전쟁은 지지부지해주고 결국에는 이제 2차로 정유 재란이 일어나게 되죠. 전쟁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문화적 피해, 여성의 피해. 그래서 이 전쟁을 겪은 조선인들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불구대천의 원수다. 그래서 마치 DNA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 그때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구대천의 원수, 안일불 함께 핥고 짊어질 때 하늘천, 하늘을 함께 짊어질 수 없다. 하늘 아래 같이 못 살겠다. 이런 인식을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 왜곡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임진왜란을 기술하는데 조선의 출병, 마치 도시락 싸가지고 놀러 가는 것처럼 일본 침략인데 침략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썼냐면 보세요. 약 100년 만에 전국 통일을 달성한 수길의 의기는 충천했다. 수길은 중국의 명을 정복하고 천황과 함께 대륙에 옮겨 살면서 동아시아로부터 인도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습니까?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3대 인물을 영웅을 얘기해라. 여러분들은 누구 떠올립니까? 맨 처음에 세종대왕 이순신이죠. 근데 일본 사람들, 반대 일본 사람한테 당신이 일본인으로서 일본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그럼 누굴 떠올릴까요? 풍신수기입니다. 그래서 사극 드라마도 풍신수기를 주제로 한 게 제일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그렇게 역사 교육을 한다. 이게 이 문장을 딱 보면 조금 전에 일본군이 평양을 점령했을 때 15살짜리 아들한테 보낸 편지 아니에요? 이게 그대로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정유재란이 일어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군에게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문서로만 하지 말고, 문서로 하니까 아마 거짓 보고가 많았었나 봐요. 실물을 보내라. 그럼 실물은 목을 잘라서 보내야 되는데, 그럼 부피가 얼마나 커지고 있어. 그러니까 목 대신에 코와 귀를 잘라 보내라. 그렇게 해서 교토에 가면, 가보신 계시겠지만, 귀무덤이 있습니다. 미미츠카. 이게 남원에서 20만, 거의 한반도에서 당시 한 20만 개의 귀를 잘라 보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무덤을 만들어 주고, 이게 다녀오셨겠지만 일본을 상징하는 오사카 성입니다. 바로 이 오사카 성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쌓은 성이에요. 1583년부터 1598년까지 15년 동안 성을 쌓았어요. 그런데 성을 완성하기 직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성에서 하룻밤도 못 자고, 이 성은 아까 얘기했던 그 15살짜리 아들이 성장해서 그 어머니하고 같이 이 성에 들어가서 살다가 결국에는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군하고 마지막 전쟁을 하잖아요. 1615년에. 그래서 불이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폐허로 돼 있다가 이 성은 1930년대 오사카 시민들이 성금을 해서 콘크리트로 새로 복원한 겁니다. 가보신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겉에서 보면 5층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콘크리트 8층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올라가서 쫙 보는데 이게 전쟁 박물관이야, 일종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이 성을 보고 나와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 뒤로 돌아가면 이런 초라한 비석이 하나 서 있어. 제목이 뭐냐면 아들 히데요리와 부처죠. 두 번째 부인이죠. 요도 도노 어머니입니다. 자진의 땅. 자진이 뭐야? 할복 자살한 거죠. 전쟁의 당사자가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 전쟁이 풍신수길의 전쟁이 임진왜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인들에게는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하는 그런 그걸 남겼는데 당사자인 본인들도 이렇게 생을 마감한다. 이건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한일 간에. 그러면 임진왜란이라는 거를 당시의 조선인들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보면 서울대학교에 귀장각 있잖아요. 귀장각에 가면 동국 신속 삼강 해질도라고 하는 자료집이 있습니다. 요건 자료집이 뭐냐 하면 선조 광해군 때, 선조 때 많은 이제 희생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국가보훈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시기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죽은 사람들, 공훈록을 만들기 위해서 충효열을 상징하는 인물들의 사료를 모아놓은 겁니다. 제목을 보면 김씨단두라고 돼 있어요. 단두가 뭐죠? 목을 자르는 거 아닙니까? 김씨 부인이 보세요. 마루에 앉아서 어린아이의 젖을 먹이고 있어요. 그런데 왜군들이 김씨 부인의 목을 친 겁니다. 목이 떨어져서 여기 뒹굴르고 있어. 이런 자료들이 1580명이나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임진왜란 때. 그래서 광해군 때 이걸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공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임진왜란이에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한일 관계를, 이 관계로만 끌어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다시 통신사다. 1604년부터 시작해서 1607년, 36년, 1811년에 끝나는데 통신이라는 거는 믿음의 사절 아닙니까? 통할 통, 믿을 신. 근데 통신사의 명칭을 붙일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탐적사, 적을 정탐하는 거야. 근데 적자가 보세요. 적자가 아군 적군할 때 적자가 아니라 도적놈 적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놈은 생도적놈이다. 이렇게 아주 사절단의 이름이 탐적사예요. 조선왕조 실록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감정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회답 겸 쇠환사. 회답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전쟁의 피해를 받지만 강화는 니들이 먼저 요청하는 거다.
그리고 최환, 임진왜란때 많은 사람이 끌려갔으니까 그 끌려간 사람, 억울하게 끌려간 사람을 다시 쇄환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회답 겸 쇄환사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다. 이게 바로 외교에 있어서의 명분이다. 그리고 우리도 빨리 일본하고 사실은 관계 회복을 했어야 되거든요.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후 복구를 해야 되고 또 끌려간 사람들을 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실리예요. 그래서 이 명분과 실리를 통신사를 통해서 찾아간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책에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서 이제 쭉 1811년까지 통신사가 왕래하는, 바로 이게 조선시대의 한일 관계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조선 전기에는 외구에 의한 약탈을, 그죠? 외교를 통해서 공존의 시대로 바꿔가고, 조선 후기에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을 다시 평화의 관계로 끌어간다. 그래서 결국 한일 관계를 우호 관계로 끌어간다.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바꾸는 그런 한일 관계를 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통신사가 일본을 들어가는 이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통신사들은 관계도 그렇게 했지만 많은 기록물을 남겼습니다. 역사는 유적과 유물을 남긴다. 기록물을 남겼어요. 그 기록물이 2017년에 한일 양국에 있는 통신사 관련 기록물들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일 관계가 나쁜 것만 아니다. 어려운 것만 아니다. 전쟁만 있는 게 아니다. 싸운 것만은 아니다.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 하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거죠. 이게 팩트예요. 그러나 이 통신사가 또 단절이 돼요. 일본에서 막부 시대가 끝나고 메이지 유신이 되지 않습니까? 메이지 유신이 되면 일본의 결국 최고 통치자는 천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선 왕조는 국왕이고, 그러니까 국왕 대 천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 의례 양식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조선 쪽에선 그건 일본의 사정이니까 누가 권력자가 되든 관계없이 조선하고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 일본에서는 천황이 우위에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서계 문제가 생깁니다. 서계. 결국 파탄이 오죠. 오면서 외관이 점령되면서 조선시대 500년간의 교린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항이 되고, 그 당시에 일본의 대외 정책은 조선 침략 정한 정책입니다. 정한론. 그렇게 해서 결국 1910년에 일제 강점기로 간다.